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바로 고민입니다. 연장이냐, 종료냐,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6명 발생했습니다.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제보다 40명 줄었습니다. 천 교수님, 현재 코로나가 다소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숫자가 세 자릿수인데 한 열흘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조금 줄었다가 또 늘고 줄었다가 늘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거는 집단 감염 사례가 숫자가 좀 적은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숫자에 의해서 지금 확산세가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도리어 사실은 그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곳에서 더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깊숙하게 무증상 감염자가 침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곳에 지금 확산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 환자가 더 늘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 시행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2.5단계를 격상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모임을 자제해서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격상이 되지 않았다면 더 확산세가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율이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의해서 N차 감염이 가족 간 감염이나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계속 감염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역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세심한 이런 행동 수칙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유지되는 기간이 앞으로 올해 말 내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던 확진자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열흘째 1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데 이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경제냐 방역이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종료, 재연장 말고 또 다른 제3의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네, 종료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완화죠, 완화. 그렇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릴 것이냐, 2.5단계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강화할 것이냐. 이 방향은 세 가지인데요. 지금 방역과 경제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방역을 하자니 경제가 죽는 거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을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절충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5단계 첫 주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앉지 마세요. 테이크아웃만 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이번 주에는 재과점도 안 됩니다. 지지난주에 이현정 의원님이 풍선 효과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디를 막으니까 어디로 자꾸 몰리는 경향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공원까지 폐쇄된 상황인데 절충점은 뭐냐 하면 방역을 최대한 업소들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모두 업종 전체가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가 되면 장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최대한 엄수하는 것은 이제 업소들이 다 체감이 돼 있다는 거죠. 혹시 감염자가 나오면은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고 또 여기 방역에 실수가 있게 되면 구상권이나 손배소도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렇죠. 제3의 길로 일부는 풀어주되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지금 사실 수도권, 서울의 경우에는요, 10명 이상 집합 제한은 이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따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어떤 부분은 좀 완화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아마 오늘 내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뭐 오늘 내일 결정이 날 예정이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정부가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회의 자료가 좀 유출이 됐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은 이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좀 늦게 방송에 있어서 저녁 이제 시내를 돌아다 보니까 일단 식당이 그 유명한 식당인데 사실은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9시 되면 다 손님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문 닫은 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를 저녁에 타다 보니까요. 이게 택시가 이제 그 산업금을 하루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산업금을 못 내니까 이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녁에 손님이 없습니다. 9시 되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늦게 다니시는 분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도저히 이렇게 아마 더 연장되면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일단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수를 제한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을 제한해서 이제 문을 여는 방안하고 식당 같은 경우는 좀 9시 제한을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9시라는 게 바이러스가 9시만 되면 어디 숨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9시 기준이 뭐냐는 데 대한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9시 부분을 좀 더 완화해주는 방안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의 어떤 좀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세가 있는 상황인데, 마냥 지금 방역만 정말 강조할 수 없는, 정말 이제 시내 나가보면요. 거의 유령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애들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송 교수님, 저희가 지금 식당을 출입할 때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름을 다 적고 연락처를 적는데 이거 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나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좀 바뀐다면서요? 네.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 전화번호를 저도 여러 번 적었는데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약간 걱정도 돼요. 그렇죠.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까지 있고 여성인지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여성 입장에서 사실은 피해가 분명히 올 수 있고 또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름은 적지 않고 전화번호와 시, 군까지, 국까지만 적게 되면 이제 되는 걸로 좀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어떤 분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를 정확히 안 적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거기 확진자가 지나갔거나 있었다면 그분한테 연락이 안 가면 그분은 모르고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정확히 좀 적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QR코드를 잘 이용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불편하지만 잘 이용만 하면 또 편안한 점이 있어서 양쪽을 잘 골고루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실제로 말씀처럼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 네.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이 여성이 자신을 코로나19 명부 작성의 피해자라고 소개를 네, 네. 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카페에 갔는데 테이크아웃을 해요. 자, 제 앞에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에가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앞에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적으면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겠구나. 그럼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여성은 그냥 테이크아웃을 했을 뿐인데 새벽 시간에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메신저가 와서 네. 당신에게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죠. 그렇죠. 원치 않는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가 누군가에게 노출된 거예요. 다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 범죄에 악용된다? 그럼 굉장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아까 천은미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 이제 앞으로는 뭐 동작구, 전화번호 이렇게 남기면 되니까 한결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이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네, 출입 명부뿐 아니라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까지 과도한 사생활 노출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에 일부 개인정보를 이제 가리기로 했다면서요. 어떤 걸 이제 감추는 거죠? 이게 지난번 이제 8.15 집회 때 사실은 이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예. 같은 경우가 이제 은평구에서 이름까지 이제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큰 논란이 사실 됐었죠. 논란이 됐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확진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 뭐 이게 이제 다 세히 너무나 공개가 돼서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누구래 이런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방송할 때 뭐 몇 동에 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낙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별과 연령, 국적,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든 개인정보들을 일단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 왜냐하면 이게 공개를 지금 각 구청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게 문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이 나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분 확진됐던 분이래 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점점 제도가 이제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저는 가장 큰 걱정인 게 이곳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형 대학 병원들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벌써 뭐 서너 개 병원이고 아마 얘기가 안 나오지만 대학병원에 다 경험은 있을 겁니다. 확진자가 네. 지나갔고 뭐 강원대병원 같은 경우 얘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오셨는데 열이 나서 검사했더니 코로나가 나왔다. 네. 그리고 또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산모가 약간 열이 나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확진이 되기 전에 이제 제왕절개를 했죠. 그리고 확진이 됐고 다행히 이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방어를 하고 진료를 하신 거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동인데 재활병원은 아시지만 다 중증 환자거나 굉장히 만성 질환자들이 재활을 그렇죠.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위중 환자로 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산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산모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 산모가 많이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 산모들을 전부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자연분 환자까지. 그랬더니 3분의 1이 양성이 나오셨고 그 양성자들의 80%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도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안 좋으신데 특히 신생아, 1세 미만이 신생아는 중환자실을 가는 비율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금 확산세가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산모들에 대해서는 제왕절개를 안 하는 자연분만자라도 저는 꼭 코로나 검사를 미리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위중 환자로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족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제 의료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지금 병상 부족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이제 병상 고위험자가 많아지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위중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 어떻게 다른 거고 얼마만큼 위험한 거죠? 중증 환자는 보통 입원을 했을 때 최소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중증 환자라고 하고 위중 환자는 정말로 위중한 거죠. 그래서 폐가 심장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계호흡을 한다든지 에크모 같은 체외산소 막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위중 환자가 되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급성 호흡부전이나 그런 경우예요. 그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거의 30에 40%가 치사율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인 경우에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자가 많고 쓸 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50%가 넘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중 환자가 되게 되면 대부분 치사율이 거의 30, 40%가 넘기 때문에 그 위중 환자로 가지 않게 우리가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증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거나 발견이 늦은 곳을 전수조사를 먼저 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중증, 위중으로 안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코로나19로 민족 대이동으로 대표되는 추석의 모습마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부는 연일 추석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지만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눠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남 보성의 한 마을에 걸린 저희가 현수막을 소개해드릴 텐데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현수막이 붙었어요. 정말 이동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저런 현수막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에서 많은 무증상 경증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증상 없어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게 되면 부모님은 고령자시거든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는 대화 중에 식사 중에 감염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현수막까지 보내셔서 부담 갖지 말고 내려오지 말라는 부모님들의 또 이런 좋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조금 마음으로서 우리가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방 간 이동도 문제지만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 내 이동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 같은 경우에 집이 바로 옆인데 왜 안 오냐. 사실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서울 지역에 같이 살면서 왜 시댁에 안 가느냐, 뭐 친정에 안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모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방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이런 어떤 도시 지역 내에서의 이동도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천우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